한국은 반경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잘 대처한 국가로 콘텐츠 제작에 문제가 없다. 이같이 말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 세계 진출에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성장시킨 장본인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상반기에 감염병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고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 유료 구독 계정은 올해 상반기 1억 7,500만 개에서 1억 9,5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자와 매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플랫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그보다 콘텐츠에서 더욱 도전적인 투자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크게 투자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찌감치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실감하고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578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이후 영화뿐만 아니라 킹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인간수업, 나홀로 그대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물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투자했고 CJ ENM, JTBC 등과 콘텐츠 제휴를 맺으면서 한국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휴를 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콘텐츠보다 장사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넷플릭스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은 각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70여 개 한국 콘텐츠가 30여 개의 언어로 1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 살아있다도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유럽 등 35개국 글로벌 영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먼저 개척한 시장에 아마존과 디즈니 등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구독자 6천만 명을 확보하는데 12년이 걸린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1년밖에 채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헤이스팅스 CEO는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이 매우 놀랍다며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넷플릭스의 킹덤과 디즈니 플러스의 더 만달로리안은 콘텐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헤이스팅스 CEO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항하는 킹덤과 같은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확보한 넷플릭스가 디즈니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한류 팬덤은 기존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전 세계 실물 음반 시장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K-POP 음반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며 한류 팬덤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BTS의 앨범 판매량은 427만 장을 기록했고 10월 2일에 공개되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은 발매 전 선 주문량만 80만 장을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올해 상반기에도 K-POP 실물 음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9%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첫 정규 앨범에 맞춰 넷플릭스 최초 K-POP 다큐멘터리까지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자 일본에서는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자 아시아가 거둔 쾌거라고 축하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한국은 국가에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미국 출신 음악평론가 마틴 프리드먼에게 13년이 지난 최근의 일본 노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마틴 프리드먼은 13년 전과 다르게 지금 일본의 노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패널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국의 K-POP처럼 굉장히 열광적인 느낌이냐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프리드먼은 실소를 자아내며 K-POP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모르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한 전문가가 한국은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부에서 영화와 음악에 힘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선전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심 있는 한 전문가가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은 시대에 못 따라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미라는 BTS의 팬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BTS는 팬들과 SNS를 통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스타 팬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닌 반반의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도 아이돌이 아닌 자신들도 BTS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팬 문화이고, 이 fan 문화가 앞으로 세계를 바꿔나가며 연결해 나가는 큰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문화 콘텐츠가 발전했다는 식의 말을 해왔지만, 실제로 한국의 경쟁력은 무한 경쟁과 개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라는 좁은 틀을 뛰어넘어 세계를 무대로 스토리로 만들고 세계인의 공감을 살 만한 보편적인 정서를 그 위에 입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K-팝의 연습생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연예 기획사에 소속돼 노래와 춤을 익히는 연습생 신분이 되기에도 최소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국내 연예 기획사는 무려 2천여 개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육성한 그룹 가운데 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팀은 한 해 100개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공한 그룹은 1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치열한 경쟁 시스템은 K-팝의 수준을 가장 막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락의 전설이라 불리는 하이도는 일본이 한류가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 리뷰들은 무조건 폄하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류는 올만해서 온 거야. 나는 이전부터 좋아했었어. 그래서 드디어 왔구만 했다고. 적어도 일본 사람들보다 노래 잘 부르고 외모나 춤, 음악 센스도 출중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일본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닐까. 아시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 세계를 노리고 활동해.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해서 일본어도 술술 말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런 엔터테인먼트 성에 대해 트집 잡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한류를 막고 싶다면 무조건 돌려보낼 게 아니라 일본의 뮤지션과 대중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닐까. 가창력이 수준 이하인데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을걸. 그리고 혐오는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적 문제라 할 수 있지.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하이도는 과거 2002년 내한했을 당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깊다는 것을 알고 역사와 조심해야 될 단어 등을 공부하면서 정말 일본인들 지독했구나, 미안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보수성에 대한 비판과 우익들의 혐한을 관련지어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시금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최근 한국 드라마 미생 리메이크판이 2년 만에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 베테랑의 중국판 리메이크작이 중국에서 3주 만에 619억 원의 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가장 뜨거운 한류 사랑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게 해주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더욱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엉터리 간이 검사가 결국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간이 검사 키트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그 실상이 지난 도쿄대 폭로 이후에 한국에서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가을이 오기 전에 C19 검사 희망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몰려오기 시작할 독감 환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일 한국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에서 C19 음성 판정을 받은 국내 거주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 후에 진행된 C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서 최종 확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본인은 파주에서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며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을 했는데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C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격리 치료 후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무사히 자택을 방문해 가족을 만난 후에 11일 국내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입국 후 파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C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12일 다시 확정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분명히 음성 판정을 받고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검사를 하니 바로 양성 판정이 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C19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서 한국은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검사를 했지만 일본의 검사 방법은 간단하게 하느라고 엉터리 판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PCR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싼 가격에 개발한 일본제 간이 검사 키트가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도 정확하지 않다, 엉터리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PCR은 비싸고 신속하지 못하다. 결국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일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일본은 PCR 검사를 확대할 능력도 없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간이 검사 키트를 확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 라는 논리로 간이 검사 키트 생산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1일 10만 검사분의 생산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PCR 검사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이 검사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연일 최고의 간이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 라는 소식이 보도될 정도로 많은 기업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신속하다, 싸다, 정밀하다를 자랑하면서 매일 새로운 간이 검사 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세계 최고의 간이 검사 키트이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다. 등의 내용이 항상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간이 검사 키트를 일본 정부에서는 전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이 검사 키트는 완전히 엉터리이거나 부정확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간이 검사가 완전 엉터리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6월에 일본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간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로 재검사를 한 결과 90%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쿄대 연구팀이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한 대상자들을 대형 장비로 정밀 검사한 결과입니다. 후쿠시마현 소재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608명을 간이 검사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으로 파악되었는데 다시 정밀 검사해보니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 중 89.7%에 해당되는 52명이 음성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전역의 진료소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는 간이 검사 키트 활용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고 도쿄대의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식이라면 일본의 C19 감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일본 정부는 간이 검사 키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C19 대책분과위원회는 간이 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의 회의에서도 밤 거리를 이용하는 손님이나 직원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환락가 검사센터 검사소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간이 검사소를 각 지역 밤 거리에 설치해서 쉽게 검사를 받고 환락가의 마음 편히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형식적이다, 간이 검사의 정확도를 먼저 높여라 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간이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C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복합 감염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일부는 C19와 독감은 서로 간섭한다, 염려하고 있는 대유행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층과 기저질환자들에게는 독감과의 복합 감염이 심각하게 중증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독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일본의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C19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독감 때문에 C19 검사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고 거꾸로 C19 사태로 독감에 대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은 C19 의심자는 전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과 간이 검사 키트를 확보한 의료기관을 대폭 늘린다는 대책입니다. 일본 정부는 10월부터는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C19가 의심이 되면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지정 병원에 진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독감 환자와 C19 검사 대상자들이 갑자기 몰리게 되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감 환자들은 바로 병원에 가도 되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는 C19 의심 대상자는 미리 전화를 주고 움직여야 합니다. 반드시 진료 예약을 해야 간이 검사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 가능성이 높은 C19 의심 대상자를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고 먼 거리로 방문하도록 돌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이 갈 정도의 대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이 독감 증상인지 C19 증상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노인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번거로우면 대충 참으면서 이겨내라 라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13일 일본은 신규 확진자가 440명이 발생해서 누적 7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C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6명이 늘어난 1,460명입니다. 일본은 440명대가 되면서 50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규제 조치를 확 풀 계획입니다. 한국이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가 발생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며칠을 심사숙고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일본은 독감에 집중하면서 C19는 엉터리 간이 검사 키트로 여유롭게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아베 정부가 결정하고 일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으니 저 동네가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네요.